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반성과 책임 빵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지 않습니다. 예. 당대표 당 지도부에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라고 그 직책을 주고 권한을 줬는데 예. 안 한다? 그럼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거죠. 당의 요청으로 조기 귀국을 하기로 요청했는데요. 조기 귀국을 하게 되는 심경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입니다. 알았어요. 예. 표정을 좀 웃으면서 얘기해요. 네, 좋아요. 자, 조금 전 영상에 잠깐 봤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 공항은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반대 지지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송 전 대표는 거듭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본인은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오늘이라도 자신을 소환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스케줄상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송 전 대표 기자회견 또 귀국 등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반성과 책임이 0점이라면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사퇴할 사안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이슈도 좀 짚어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우상호 장경태 의원이 있잖아요. 검찰이 오늘 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장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일단 불구속 송치긴 합니다만 유죄 혐의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저희가 또 속보로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국민의힘 소식을 짚어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회의에 복귀해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4.3 제주 사건과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던 태영호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나흘 만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최고위 회의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JMS 민주당이라는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에 안 나온 거는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본인이 판단한 거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일단 해석이 되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지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저격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전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 최고위원이 그 점을 좀 직접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일단 맥락상 그렇게 또 해석이 되죠. 네. 자, 그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오늘 네. 응답하라 주제는 어떤 걸로 잡았어요?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 4.3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 최근 설화 입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차 이제 오늘 미국으로 떠났죠. 또 5박 7일간의 여러 일정을 소화를 할 텐데 오늘 뉴스가 참 많은 하루입니다. 서둘러 가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스럽다면서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당 내부는 여전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돌아온 송영길, 지도부 사퇴, 28명 철수 작전, 37건 연기, 전면 재시공으로 가져왔습니다. 쉬는 날에도 정치권 속보를 손에 놓지 않는 저 울체커가 이번 주말 가장 많이 접한 이름 바로 송영길이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오라 송영길을 외치는 민주당에 화답했기 때문이죠.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한 이야기는 잠시 뒤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송 전 대표가 머물던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로 가봅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네, 1997년 민주당 인천시당 당직자로 당 생활을 시작한 송 전 대표. 그의 선택은 26년간 떠난 적 없는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나는 거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샤르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 까만색 뿔테와 팔에 걸친 코트, 그리고 이 손에 든 빨간 책, 이게 송 전 대표의 공항 패션이었는데요. 누구와 좀 겹쳐 보인다는 점은 안 비밀로 하고요. 송 전 대표가 손에 든 책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인데요. 프랑스에서의 방문 교수 생활 끝까지 다 마치지 못한 게 아쉬워서였을까요? 우리 국가의 미래 문제인 핵 융합 에너지, 원전 폐기물 처리 저장,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열심히 현장 인터뷰를 하고 밤을 새워 자료를 읽고 분석해 왔습니다.
실제 송 전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는 아쉬움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파리의 한 무역업체 사무실에서 열렸는데요. 6개월간 파리 시내를 함께 누빈 배낭을 메고 사무실에 등장한 송 전 대표는 26분 동안의 기자회견에서 5분 넘는 시간을 왜 하필 2022년 12월 1일 파리로 출국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결론을 기다렸다고 하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역시도 예의주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 이정근 씨를 당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때문에 저를 연결시키는 수없는 언론 기사가 생산되었습니다. 10월경에는 3만여 개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서운함도 드러냈습니다. 이 돌아오라 송영길을 외치는 당,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귀국 전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저희 JTBC 취재를 통해 드러났죠. 지도부 차원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입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번 기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안일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고요.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대표 미련 없이 사퇴했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선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천 계양구를 물려받은 사람 역시 이재명 대표죠. 그리고 본인이 서운하면 자신이 서운하게 만든 사람들도 떠오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송 전 대표도 본인이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떠올랐나 본데요. 송 전 대표가 당을 이끌 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실태조사와 관련해 탈당해달라고 했던 의원 12명이죠. 지금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요구와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586 동지 우상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고 고군분투하여 이겨내신 12분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 의원은 그때의 조치, 잘못된 조치라고 하면서도 송 전 대표에게도 똑같이 취해주자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송 전 대표를 감쌌는데요. 또 다른 운동권 동지도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무력이 적은 사람임을 내가 보증한다고 한 김민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무겁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픽으로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지도부 사퇴입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처럼 민주당 지도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놓고 존중한다, 무겁게 본다, 이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부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본적인 매뉴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척결하겠다. 철저히 성역 없이 조사해서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 이건 기본 매뉴얼인데 왜 매뉴얼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직책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건 민주당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마련하고 전달한 정황이 꽤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죠.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냥 두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지도부는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뭐 탈당 건의하거나 출당시킬 방안을 논의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 송 전 대표께서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 변화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요구나 의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지도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취 파일에 돈을 받은 의원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만큼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에 이어 1의원 1양심 고백, 즉 의원 개개인이 받았다 안 받았다를 고백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 중입니다.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떨어진 45.7%로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는 이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비명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기도 하죠. 그 정도 돈 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의 주인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방탄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송 전 대표의 비리 혐의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지는 몰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송 전 대표 사실 파리 기자회견에서 이 본인에 대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랬더니 자소서를 썼느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도 돈 봉투 내용 전혀 모른다. 이 문제는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 이 정도로만 답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이런 말 하나도 증거인멸 지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주변인 진술과 증거 확보를 마친 뒤에야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다음 같은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세 번째 픽은 28명 철수 작전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를 맞아 이 합의한 휴전도 사실상 깨졌는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민들을 탈출시키려는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إجلاء طويل شوي يعني تحركنا من منطقة في الخرطوم إلى منطقة على بعد حوالي 1200 1300 كيلو وطبعا كانت هاي التحرك بر كانت شوي الأمور صعبة يعني لكن الحمد لله كنا متكاتفين برعاية السفارة الأردنية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تمت الأمور بنجاح. 우리 교민 28명도 수단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에 이어 시그너스도 급파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함께 청해 부대도 이동 중입니다. 오후 한때 아랍 매체에서 우리 교민들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동행을 미뤄둔 채 교민 탈출 작전을 지휘 중입니다. 네, 다음 픽은 37건 연기로 갑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 중에 37건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이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달 처리하고 그때까지 경매를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이 공공매입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 역시 완강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전면 재시공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분당시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린 정자교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성남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14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보도부의 처짐 상태가 허용 처짐 한계를 넘어서 많게는 14.5배까지 초과해서 D등급 또는 2등급 수준으로 나타나서 보도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입국 수속을 밟고 아까 보니까 오후 한 3시 50분쯤 돼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그 발언 내용을 쭉 지켜봤는데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을 하면 적극 응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나가지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 도착을 했으니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송 전 대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송 전 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탈당을 하고 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그런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송 전 대표의 귀국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은 이 송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측과 이제 접촉을 할지 또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할지 저희가 또 좀 추가로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 의원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전당대 투표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의원 비율이 45%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돈봉투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마침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도 대의원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이 강성당원회의에 당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돌아온 송영길 도망가지 않겠다. 윤관석, 이성만 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북핵 확장 억제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식 핵 공유를 명문화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연일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 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님 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하늘색 이 원피스와 하늘색 타이가 눈에 띄는데요. 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윤 대통령 내외가 이 DC에 도착을 하면요. 다음 날인 2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전쟁 기념비도 함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하이라이트인 셈인데 이 대통령 부부 동반 만찬은 2차례 예정되어 있는 거죠. 다음 날에는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이후에는 보스턴으로 이동을 해서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연설까지 한 뒤에 귀국을 하는 일정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워싱턴 DC 곳곳에는 이렇게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벽에는 이렇게 양국의 의장대가 이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이미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모두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요. 회담이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치열한 외교전은 필수겠죠. 당장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n Wednesda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n the President will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Yoon.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dinner. 네, 대통령실이 꼽은 이번 방미의 목표는요.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경제 부문 먼저 살펴보면 경제 안보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방미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을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와 반도체 지원법에서 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요건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해법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약속을 했었죠. 그때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소식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우리 국내 투자 유치 소식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안보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의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이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에게 굴욕회담이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거란 얘기가 나왔죠.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얘기가 빠지질 않았었는데 구체적인 북핵 대처 방안이 논의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남한 영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요.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명문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명문화한다 이런 건데요. 여권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이걸 반대해왔지만 확장 억제를 실제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듯합니다. 그게 미국의 핵우산이에요. 그게 미국이 늘 하던 확장 억제고 핵우산이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건데 그거 미국이 막상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부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이번에 갖고 오시라는 거고 그거는 핵을 여기에 갖다 두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주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말해왔던 상황에서 북한이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 다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한반도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기 위한 명문화 과정 이것은 선전포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한층 밀착하게 될 건 분명해 보이죠. 문제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여러 가지 외교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진행한 로이터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한 감정을 잇따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먼저 우크라이나의 조건부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과 심각한 전쟁법 위반 같은 경우가 있다면 간접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러시아는 분쟁에 개입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Кардинально нового в этом ничего нет. И в плане санкций и так далее,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네, 대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이 중국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다라면서 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스르고 국내 문제에 개입했다라는 게 중국의 시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정재호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해당 발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불장난하는 자 불에 타 죽을 거라는 과격한 말도 했죠. 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네,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견제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자체가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딴 발언들 우발적인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좀 워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혈기가 넘치시니까 좀 이래 진정시키는 아주 냉정하게 하시는 안정제를 하나를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과의 안보를 강화하되 관계 강화에서 얻어진 성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혹은 제언을 했는데요. 경제와 안보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균형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데 왜 일본과 미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냐고 했습니다. 균형 외교를 해야죠. 1분기에 전체 적자가 267억인가 되는데 대중무역 적자가 12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미 동맹은 우리의 근간이지만은 우리는 도랑이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요, 국내 정치에서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2.6%고요. 3주째 하락세입니다. 부정평가는 64.7%로 2주째 연속 올랐는데요. 3월 초 한미 정상회담부터 미국의 도감청 의혹,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이어지는 이 외교 안보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 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퍼주기 외교, 반면교사 삼으라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고리로 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 외교 대신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그리고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날선 발언들을 좀 듣다 보니 약간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미국의 이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청 의혹을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을지는 미지수지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역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도청 의혹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뢰의 바탕 위에 동맹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고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요,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계를 두루 만나고 군 수뇌부의 브리핑까지 받는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저도 관심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출발 전부터 날을 세우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간 윤석열 대통령 한국식 핵 공유 명문화할까? 이재명 대표 퍼주기 말라.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 미리 이제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이제 유력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이제 안보상 시급성 때문에 한일 협력을 더 미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 특히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협력할 방법을 찾았고 역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 접근을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만 어쨌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일단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잖아요. 자, 앞으로 또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단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야권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로이터 통신 때 인터뷰했던 내용보다는 많이 조금 이제 신중해진 좀 이제 톤 다운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사적인 부분도 아마 인터뷰에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기억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50대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다라는 거 이제 꼽았고 또 성장하면서 미국 음악과 TV쇼를 즐겨봤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평소부터 많았다는 점을 좀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자 조금 전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5박 7일간의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뭐 성과라든지 기대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러 인터뷰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로이터와 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의 시각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해 외교를 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계 정세 변화를 읽지 못한 채 화석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출석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양면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유의 군합발 걱정하시기 전에 공당의 대표답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군합발에 한반도가 짓밟히지 않겠는지 먼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근에 잇따른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일단 역사적 발언은 본인의 소신이라는 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른바 순방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숙고를 거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 사인을 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봐 걱정됩니다.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 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위해서 반맛 없이 매진을 하는데 민주당은 일거수일투족 딴지걸 생각만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인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외교는 애국이고 외교 폄하는 매국이라면서 민주당은 외교를 폄하하는 걸 멈추라고 했습니다. 앞선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과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이 우리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야당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감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한미 동맹을 좀 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민주당은 이번에 그 방미 일정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김건희 여사도 오늘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 때마다 이 크고 작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급적 개인 일정을 줄이고 바이든과 팔짱 끼기, 청소년 들어올리기, 센터에 서기 등은 자제하기 바란다. 좀 다소 비아냥 섞인 그런 구체적인 주문을 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김건희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과정에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어야지 김건희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진에 일단 뭐 양과 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든지 대부분 김건희 여사만 주목하고 있고 대통령을 마치 배경처럼 활용하는 사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간 윤 대통령 한국식 핵공유 명문화 이재명 퍼주기 말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광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다만 전 씨가 황당한 요구를 해서 이를 거절했고 결국 전 씨가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공개회의석상에서 김 대표를 사실상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꼴찌로 시작했지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사실상 김 대표를 저격하는 그런 내용인데 관련 소식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이걸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광훈 씨와 선을 그으며 입을 좀 닫아달라고 일갈했던 김기현 대표. 혹시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까 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씨, 김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언론에 밝혔죠.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통과해야 하니 도와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 씨는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 1차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는 전 씨의 말 100% 허언은 아니었나 봅니다.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김기현 장로님 듣고 계시나? 빨리 회개해요. You must quickly repent.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 And you must ask for help from me. 목사님, 옛날부터 날 도와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 빨리. 김 대표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죠. 전당대회 당시 전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전 씨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도와주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실제로 전 씨가 김 대표를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당내에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죠.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뭐랄까요, 뭐 상한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셔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 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광훈 목사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애써 강변을 했는데요. 그럼 다음 총선 때도 필요하면 전 씨에게 SOS를 치겠다는 걸까요? 앞으로 저희 총선을 치룰 때 혹시라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오해를 분명 받게 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김 대표, 이번 사태로 당 대표로서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당명을 전광훈의 힘으로 바꿔라 나를 세웠죠. 애초에 지지율 4% 후보를 억지로 당 대표로 끌어올린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아시겠지만 뭐 4등 하다가 4%에서 됐잖아요. 당이 윤심 없고 룰 바꾸고 해서 된 거잖아요. 본인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당권 경쟁에 나섰던 주요 주자들도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일제히 경선 룰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당신 100%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에 뭐 좌우하게 되고 여론을 뭐 30% 정도라도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국민 눈치를 좀 더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광훈 목사 같은 분과는 좀 멀어지게 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에 안 나가길 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 나가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100%로 전당대회에서 대표 최고위원을 뽑으니까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뽑으니까 대표가 저렇게 대통령의 하수인같이 국민 눈에 비치고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매일 사고치는 최고위원들을 뽑게 된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친 사고, 김 대표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겼죠. 오늘 윤리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딴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최고위원의 징계는 사실상 상수로 보고 있죠.
저는 김재원 최고가 아주 중징계를 받을 거다. 이래서 총선 네. 출마가 힘들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거다. 네. 그것은 용산이나 김기현 대표나 같은 입장 아니겠느냐. 네. 다만 태 최고위원은 경우가 좀 다른데요. 만일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김 대표의 결단이란 분석입니다. 4.3을 오히려 뭐 김일성 지시한 거라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이에요. 근데 아직 대통령실에 오더가 있다는 말도 없어요. 친윤 인사들이 뭐라고 징계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김기현 최고가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면 이거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태 최고위원을 징계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 김 대표가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대표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구 선생 발언 논란 이후 지난 최고위에 불참했던 태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원이 뽑아준 선출직 최고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김 대표를 말 그대로 직격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대표 보란 듯이 정강훈 씨를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도 내뱉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참에 전강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누가 누굴 징계하느냐 대놓고 불만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김 대표 표정이 꽤나 굳어 있죠. 당 지도부는 일단 윤리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은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발언 또는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징계 결정 과정은 당내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앞서 이준석께만 빠지면 내부 총질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친윤일색 당정일체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는 그런 저질 공세나 또 내부 총질 일삼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 대리인들 이런 분들 빼고는 저는 접점 찾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태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겨냥해 쓴 이 구걸이란 표현을 고급 공세라고 여기지는 않겠죠. 태 최고위원의 내부 총질, 김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듯 싶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역사 문제, 국민들 입장에선 영린을 건드린 거죠.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였다는 발언. 제주 4.3 유족회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턱대고 사과한다. 저는 이건 사과하려면 왜 사과해야 될지, 어떤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지 저는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주장에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에선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개탄하기도 했죠. 김구 기념사업협회에서 공식 사과 요청했는데 거기에 거절하시는 걸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세요. 발언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떡이 태 최고위원이 역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실제로 강경 우파들 사이에서 태 최고위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김 대표에게 과연 가름말을 탈 리더십이 남아 있을까요? 말뿐인 엄중 경고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어는 없었습니다만 맥락을 보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이제 그렇게밖에 좀 해석될 수 없는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부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로는 좀 물 건너간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태영호, 김지원 최고위원을 이 당대표가 나서서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이 태 최고위원이 오늘 당원들이 자신을 선택해줬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나섰죠. 지금 상황에서 태 최고위원이 이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한 달 자숙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에 일단 복귀를 할 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이 오늘 윤리위 구성은 마쳤지만은 본격적인 활동은 조금 미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 부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임명이 됐고요. 나머지 위원 7명은 비공개로 선임이 됐습니다. 유상범 선임대변인은 첫 회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열릴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인 탓에 윤리위가 당장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리위는 최근 잇따라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주민에서도 저희가 짚었던 내용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신당 얘기가 좀 정치권에 빠르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인데 올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적어도 가을 이 추석 전에는 신당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확 바람을 일으키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건데요. 금 전 의원은 앞서 수도권에서 30석은 가능하다고 내다봤죠. 전체 의석의 10%라면서 겸손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겁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지금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와 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제3지대 창당 경험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죠.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제3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제3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정치를 하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죽음의 계곡을 같이 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심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정책,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예,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예. 저는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봤는데요. 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지금처럼 계속 늘어난다면 의미 있는 의석,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신당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왜 그렇죠? 왜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이렇게 보시면 2030이 지지하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지지를 해서 0.73% 겨우 이겼거든요.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영호 꼴찌였어도 구걸 안에 김기현 리더십도 흔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오늘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맑고 참 기분 좋은 봄 날씨인데요. 하지만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집에 계실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태영호 역사 문제 소신대로 말해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YYYC님, 정치인이 소신 발언이라는 명분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을 해놓고 정당화하려는 건 정말 무모한 북한식 돌직구다라고 하셨고요. MIRR님, 우리가 전체 국가도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왜 입을 막나라고 하셨습니다. 소신 발언을 막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태아빠님, 누구나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그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우권님, 북한의 체제와 교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님을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폄훼하는 건 이중잣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함께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대표 시절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죠. 윤핵관에 대해서도 신랄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준석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왠지 시즌2도 출격되기 중일 듯한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이 노래로 가름하겠습니다. 어서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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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왠지 계속될 분위기라고 전해드렸었죠. 그 사이 시즌2와 시즌3가 연달아 방송됐는데요. 여러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늘 주민은 윤핵관 이야기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그 영원한 브라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 둘을 바라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선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요? 그거야말로 미스터리죠, 저는. 아니 오히려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보면 장제원 의원이 막 되게 호통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화로 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청문회 끝나고 뭐 법사위 마주치고 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친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야말로 그 두 분이 확인해주지 않고는 모르죠. 이 전 대표, 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 입을 열었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는지 의아하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 지검장은 이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주변이 국민들이 300억의 돈이 다음에 하세요. 이후 둘은 사적인 술자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일 때 이 장 의원이 많은 도움을 주면서 돈독한 정을 쌓았다고 하죠. 이 전 대표는 장 의원을 겨냥해 이 삼성간호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요. 장 의원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꼬집은 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장 의원이 친해진 것도 결국 장 의원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자생력이 좀 정치인으로서는 약한 분들이 맞다. 윤핵관은 그냥 뭐 장제원 의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 그분 같이 이제 어느 지도자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스탠스에 맞게 바른정당 갔다가 또 이제 홍준표 대표 지지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젊음의 힘으로 유승민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자고.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춤형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장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셀프 과시했던 점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다른 윤핵관들과 구별되는 이 독보적 지위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이 계란 2개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강제원 의원이 감동한 건 라면에 계란 2개를 넣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가는데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면 나는 다른 윤핵관하고 달라가 되는 겁니까? 니네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계란 2개 봤어? 이런 거잖아요. 장 의원이 대선 막판에 단일화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도 인정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습니다. 뭐 하나라도 겉으로 드러날 만한 치적을 쌓을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깎아내린 셈입니다.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선거 이후의 조사에도 그렇지만은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이준석류의 캠페인으로 주도했다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윤핵관이 공을 세웠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안철수 단일화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분주하게 노력했던 것이고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성과는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마음이 급한 건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이었는데 장 의원이 나서면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다 내주고 뭐 합당도 받아주고 뭐 최고위원 둘도 받아주고 이런 거 합당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에 쫓기는 건 안철수 대표 측인데 그냥 다 내주고 협상한 겁니다. 이 전 의원, 이 장 의원에 대해선 여러모로 박한 평가를 내렸죠. 이 반면 권성동 의원에게는 후한 평을 내놨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굉장히 조정자 역할을 많이 했죠. 권성동 의원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좀 보고. 권 의원이 조정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건데요. 사실 대선 이후 이 전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도 권 의원이었죠. 이 전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중간에서 조정에 나선 건데요.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그동안 내내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권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국면을 거치면서 윤심에서 약간 멀어진 인상을 줬죠. 김기현 대표가 장 의원과 김장을 담그는 동안 권 의원은 외곽으로 밀려난 느낌이었는데요.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만지다가 이내 접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시 윤심이 사실상 김 대표를 낙점하면서 권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희생적 결단이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 의원이 장 의원에 비해 입지가 좁아진 이유,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생각보다 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바른 말을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권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얘기도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 이 대표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 당과 가처분 소송을 벌였었죠. 이 당시 권 의원도 자신과 한 세트로 묶일 뻔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가처분 시즌에 얼마나 웃긴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자를 테니까 어떻게든 쭉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권성동이 제일 정상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타협이냐고. 윤핵관 내부의 알력 다툼이었을까요? 이 전 대표와 함께 권 의원도 함께 축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듯한데요. 그 말인즉슨 저는 뭐냐면은 제 핑계를 대고 내부적으로 권성동을 한번 축출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도. 그러면 그 제안을 그러니까 넣은 쪽은 또 다른 윤핵관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의미 있는 얘기 아니라서 부정은 안 했으니까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같이 축출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전 대표에 이어 권 의원도 순차적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됐었죠. 이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따봉 문자 공개 등 연이은 자살골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애초에 그들이 지금 권성동 의원 상태 보면은 약간 흔히 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이었고 거기에 저를 갖다 붙이려고 했던 시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윤핵관 가운데 넘버원은 장제원 의원일 텐데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이 윤핵관의 위상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총선에 패할 시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핵관의 미래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총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잡는 것으로 공천의 분위기를 잡느냐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가가지고 1년 뒤에 아니면 한 8개월 뒤에 공천 분위기 가서도 거기서 그 내부 총질한 당대표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준석 탓은 못할 테고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치기 좋은 게 윤핵관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이른바 윤핵관 사이에 뭐 불편한 관계는 좀 유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에서 이제 육성으로 이제 실명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다뤄봤고요. 친윤 그룹에서 또 반론이 나오거나 다른 해석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도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 조작 선수 등과 짜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열린 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의심된다며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검찰은 다음해 12월 이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를 했지만 김 여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이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 인정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최근 정치권 움직임을 좀 의식한 거 로 보이죠? 네, 국회에서는 일단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분위기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이 사실만으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위탁을 했거나 또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시세 조정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 이런 점이 입증이 돼야지 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도 조사한 뒤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백다혜 반장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경찰이 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그런 또 속보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니까요. 이제 검찰이 추가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